네, 그럼 지금부터 제10회 암곡학술상 시상식 및 특별 강연 행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문대학 교육과학장 홍진호라고 합니다. 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신승일 박사님께서 출연해주신 암곡학술기금으로 진행하는 암곡학술상 시상식이 어느덧 10회를 맞이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시상식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자리해주신 내외빈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암곡학술상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완규 서울대학교 전 총장이시자 명예 교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예. 네, 곧 오신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암곡학술기금의 출연자이신 신승일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네, 그리고 안지현 인문대학 학장님 오셨습니다. 네, 유재준 자연과학대학 학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축하를 하기 위해서 역대 암곡학술상 수상 선생님들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저희 제6회 수상자로 홍성욱 과학학과 교수님께서 자리. 박준호 선생님도 안 오셨나요? 예, 박준호 선생님도 오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일찍 시작했나 봅니다. 네, 그 밖에 또 많은 학생 여러분들, 그다음에 교직원 선생님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예, 저희 조한규 위원장님 개회사를 먼저 들어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셔서 지금 엘리베이터에 계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서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예, 개회사를 먼저 들어야 시작을 할 수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암곡학술상이 지금 벌써 10회째고요. 사실 8회차까지는 지금 서울대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수상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9회차에 9회차부터 이제는 외연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서울대 바깥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연관성 속에서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이제는 수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외부 서울대 바깥에 이제 수상하신 신동원 교수님께서 오늘 축하 강연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한규 선생님께서 계속 걸어오고 계신데 마치 결혼 직장인처럼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많지 마시고 바로 나오셔서 개회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회사 바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잠깐 한숨 돌리셔야 하는데. 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저희 암곡학술상 운영위원장이시자 서울대학교 전 총장님이신 조완규 명예교수님의 개회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온 줄 알고선 밑에서 한참 기다려도 신승일 박사 안 오시길래 따내고 가셨나 또 장소가 다른데가 그래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옳게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매년 인문대학의 인문학 발전 기획하신 학자 교수분들 추천해가지고 학술상을 드리게 됐는데 그 경위를 되게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항상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승일 박사는
서울대 자연과학대 화학과 나오시고 난 미국의 얼버트 아인슈타인 대학의 화학부 교수로 계신 정말 학자십니다. 근데 우연한 게 돈 한 10억을 만졌어요. 그 과정을 아주 매우 깨끗할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억을 어떻게 승독했냐 저한테 어쩌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과학 계통은 여기저기서 연구도 많이 통하니까 인문대학 들어가서 개인문학 가서 기여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흔쾌히 뜻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인문학 정보하신 교수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세기 박사님의 선진 아호 따서 한국 학술상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역시 수상자를 선정을 했고 오늘 시상하는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론 평생 살면서 돈 버는 것도 한 개 욕심이 하나 생길 겁니다.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또 뭔가 좋은 일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어떤 하는 게 우리들 보람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 박사가 이뤄놓으신 그 재원은 아주 깨끗한 돌쇠예요. 뭐 누구 등 쳐서 만든 돈도 아니고 또 사기 쳐서 뭐 만든 돈도 아니고 아주 깨끗한 돌쇠. 그 깨끗한 돌을 우리 인문학 학사를 발굴해서 상주하니까 얼마나 참 이게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또 존경스러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 신성길 박사에게 큰 박수 한번. 그동안 그의 사업 선정하신 인문대학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아주 좋은 행사로 마무리 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조한규 선생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신승일 선생님께서 기부자 축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다른 데로 나갈까 봐서 제 인사 말씀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학술기금운영위원회 조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내빈들 모시고 또 특히 신동원 교수님의 한국학술상 특별 강연, 이상원 교수님의 한국학술상 수상 시기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바쁘신 학사 일정 중에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안지현 인문대 학장님, 유재준 자연과학대학 학장님, 그리고 여러 실무위원회 분들께도 심심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한국학술상은 제10회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학술
제가 강의하는 오늘로 제9회를 맞게 해를 거듭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학문적 전통이 서울대학교에 자리 되는 것을 보며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사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 세계에서 한국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안국학술기금을 학문적 장벽을 넘어서 자연과학 전공자가 인문학의 오래된 전통과 통찰을 존중하고 계승하며 또 인문학 전공자들도 현대과학의 기초를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진정한 지식인의 배양을 지원하자는 바람을 담아서 한국학술기금이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더욱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고 대학 교육도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려는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젊은 세대는 점점 더 좁아지는 취업의 기회에 힘들어하고 있고 때문에 대학 교육은 취업을 위한 실용적 학문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 교육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전문화를 표방하고 응용학문에 치우치게 되면 인간지성 최고의 영역인 인문학, 자연과학, 문학, 예술 등 창의력이 기본이 되는 기초학문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성의 대표적 전당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교육도 어느 한 공간에만 갇히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조선 후기에 서양의 과학과 계몽주의에 적절히 대항하지 못하고 끝내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식민 역사의 굴레에서 해방된 지 금년에 80년을 맞는데 한국학술기금이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국 지식인의 교육에 계속해서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동원 교수님 특별 강연, 이상은 교수님의 학술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승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지현 인문대 학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한규 총장님과 신승일 박사님께서 이미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더 붙일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또 인문대학 입장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언어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기금이 처음에 제정이 될 때 박사님께서 이제 기부를 하실 때 그때 그 일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에 다른 행정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기금이 제정이 될 때부터 그 이후에 제가 올해 10회인데 한 6회 정도 이상 시상식과 그 강연이 있을 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깊고 10회가 되었구나 벌써 이런 새삼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동안 또 좋은 분들이 많이 상을 받으셔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드리자면 이 뜻깊은 자리에 10회가 됐는데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승일 박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6년에 이 상이 우리 박사님의 숭고한 뜻과 기부로 제정되었고 또 박사님의 선친의 호를 따서 안곡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상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을 통해 통합적 지성을 추구하며 제정 이래 학문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 강조하셨던 인문학 소양을 갖춘 과학자, 또 과학적 기초를 이해하는 인문학자의 필요성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전환의 시대라고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학문 간의 융합은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목학술상은 이미 10년 전부터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을 실천해온 시대를 앞서온 그런 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신 그동안의 9분의 훌륭하신 우리 여기 홍성훈 교수님도 계시지만 9분의 역대 수상자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9회 수상자이신 전북대학교 신동원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강연 제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깊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10회 안목학술상의 영예를 나누신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상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뇌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에 앞장서 오신 교수님의 업적은 신 박사님께서 바라셨던 새로운 한국적 지식인의 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두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이 이 학술상의 가치를 더욱 빛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학술상은 철학, 역사, 물리학, 치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학과 과학이 하나의 학문적 기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수상자분들의 강연을 모아서 저희가 그동안 쭉 펴냈던 안목학술총선은 그 성과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매년 출간하고 있는데 또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저서로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문학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해 주신 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박사님의 뜻을 이어서 인문학적 지혜와 과학적 사유를 결합하여 AI 혁명이 도래한 시대에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지현 학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규 운영위원장님께서 10회 안목상 수상자이신 뇌인지과학과 이상훈 교수님께 상패를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생일 박사님께서 꽃다발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제10회 안목학술상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 교수 이상훈. 귀하는 신경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거두어 학계와 사회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이에 귀하의 업적을 기리며 안목학술상을 드립니다. 2025년 8월 26일 안목학술상 운영위원장 조완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아이고, 다음 꽃다발 신생일 박사님께서 드리시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희 지금 아마 중간에 또 시간 문제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단체 사진을 먼저 찍고 강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소감 발표를 먼저 해야 되군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훈 교수님께서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레인지국가 교수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그 상을 자주 받지 못해가지고 적어왔습니다. 먼저 그 신승일 박사님께 존경과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이 척박한 시기에 나라에서 성장하시면서도 스스로의 길을 내셔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연구를 통해 탁월한 과학적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 과학적 성취를 기업 활동으로 연결하셔서 통해 일군 당신의 이익을 사회적 환원을 통해 부학들이 공동체라는 학문의 정원에서 자라는 그런과 양분으로 뿌려주신 결단과 그 결단을 꾸준한 실천으로 실행에 옮기신 것을 존경합니다. 이 상의 취지에 한참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저를 10회 수상자로 선정하여 주신 조한규 운영위원장님과 손봉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국학술상 운영위원님들의 대례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직무로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석해 주신 안지현 인문대학장님, 유재준 자연대학장님을 비롯한 인문대와 자연대 부학장님들께도 반가움과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인문대 8동에 와서 또 인문대 교수님들과 자연대 교수님들이 함께 계신 모습을 뵈니 제 학창시절 대구대 시간을 보냈던 인문대 사회대 공간과 또 현재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자연대 공간이 연결되어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 여정을 말씀드리면서 안국학술상 수상소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한적한 시골에서 태어나 아마추어 시인이셨던 아버님과 또 아마추어 연극 연출가였던 어머님 슬하에서 자라다가 경남 진주의 소재의 한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문과가 나뉘어있던 시절이었고요. 저는 원래 유학할 때 이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제가 있던 하숙집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같이 있던 공간이었는데 그때 하숙집 되게 굉장히 예뻤다고 기억하는데 대학생 누나가 들고 다니는 레비 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의 원리를 읽고 난 후에 이듬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문과로 바꿔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생긴 일이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하루 정도 무릎을 꿇고 교무실에 있다가 승낙을 받고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대 심리학과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 다음에는 또 문학 동아리에 가입을 했다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부전공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의 1회 수상자이신 이태수 교수님 강의를 비롯해서 김남두 교수님, 김영정 교수님, 백종인 교수님, 이명현 교수님, 황경식 교수님들의 강의들을 듣다가 제가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언어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리철학의 세계로 들어왔다가 그 패트리시아 처치랜드라는 재구론적 유물론에서 신경과학의 세계로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 학문의 호기심에 끌려서 시작한 여정이 어느새 인지신경과학 박사학위로 이어지고 또 박사과정 중에 이 마음과 신경활동을 연결하는 학문이 뇌인지과학인데 이 과학의 필수적인 건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자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과정 중에도 수학과하고 공학 과목을 지도 교수님 허락을 얻어서 또 1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과정 때는 수학과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데이비드 히거라는 그 스탠포드에 계신 교수님 밑에서 수리 모델링과 뇌 영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운이 좋아서 제가 사회대 심리학과에 조교수로 오게 되었고
또 컴퓨터 과학부에서도 저를 겸임 교수로 초청을 해서 일하다가 이제 유재준 학장이 계시지만 자연대로 저으로 옮겨서 지금 레인지 과학과를 설립하는데 또 기여하는 기회도 가지게 됐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최근에 제가 학부 시절 제가 공부하며 씨름했던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2021년 한국철학회에서 현대과학과 철학의 대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길찾기에서 의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에 생산적인 패러다임을 향한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졸고를 쓰고 또 발표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작년 2024년 경상국립대 인문학연구소 초청으로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르네상스적 인간이라는 총서에 인류 기술 문명의 뇌과학적 기초라는 졸고를 발표한 일입니다. 오늘 그 인문학과 과학을 연결하는 지식인을 격려하는 안국학술상의 수상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20대 시작한 약 30여 년간의 제 여정에 큰 나무의 그늘 밑에서 잠시 쉬어가는 마치 그 제가 학부 때 좋아했던 김현순 시인의 플라타나스라는 시가 있죠. 그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린다는 문장이 있는데 오늘 그 안국상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잠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위로를 받는 느낌입니다. 잠깐 쉰 다음에 더 매진해서 이 상의 취지에 맞는 학자로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상 소감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강연을 들어야 신동환 선생님 강연을 들어야 될 시간인데 일단 기념 촬영 먼저 하고서 그 강연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뒤에 오신 손님들도 같이 오셔서 사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 네, 됐습니다. 네, 사진 찍는 대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제9회 안국학술상 수상자이신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신동원 교수님의 특별 강연입니다. 네, 강연 주제는 당대인의 눈으로 본 세종의 과학, 정조의 과학이고요. 네, 큰 박수로 신동원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제9회 안국학술상 수상자 신동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상을 제정해 주신 신승일 박사님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해주신 조한규 총장님께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훈 교수님께서 회고를 하셨지만 저는 오늘 특강 주제이기 때문에 회고는 짧게 하면 이 팔동이 대학에 입학해가지고서 인문학 교양 수업을 듣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현대식으로 바뀌어 있지만 그때는 좌석들이 한 100석, 200석 되는 큰 강의실에서 강의들을 들었고 그때는 제가 이런 자리에 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자리에 다시 찾아와서 서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안국학술상이 부담도 되면서 대단히 좋았던 거는 안국학술총서. 여기 우리 홍성옥 교수 제 친구인데요. 또 백남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책을 써주셨고 또 임종태 후배 교수님도 또 좋은 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부담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좋은 책을 써보겠다라는 또 생각이 저를 또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생각을 해서 누구나 다 잘 아는 제목, 세종의 과학.
그리고 정조의 과학. 그렇지만 막상 이 깊은 내용을 들여다본 분들은 또 별로 없는 이런 주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시대 아니면 한국 문명사 전체에서 쌍봉을 이루는 조선 세종대와 조선 후기 정조대의 과학을 비교하는 것으로 안의 내용들은 그 책자에 이제 상당히 종합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서 이 책을 갖다가 쓸 것인가. 근데 아까 이성훈 교수님이랑 잠깐 인사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선생님도 굉장히 그 작업을 많이 받으셨고 영영. 사실 이 주제도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워딩을 생각을 못 해놨는데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로도 아까 대화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서양 과학사의 구조를, 서양 과학의 구조를 패러다임으로 잡아냈다 그러면 제 문제의식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다른 문명권에, 다른 역사, 시간, 또 다른 공간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과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문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됐고요. 예,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발표집에 있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한국 과학사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연구자의 딜레마는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떤 점이냐면 서양에서 17세기 과학혁명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현대 문명이 한국에서 전근대 시기 아까 신승열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이전의 상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연구자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도 과학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고 우리가 세종대의 과학하면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정조시대의 과학에도 익숙한데 그 과학이 저 과학이냐 이제 그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과학하고 같지 않은 그런데 과학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또 과학이 아닌 것도 아닌 기술도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제 천문학을 보거나 하게 되면은 거의 똑같은 계산식에 의해서 아주 정밀한 부분까지 이루어지지만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음형, 오형 이런 것도 바탕을 두고 그래서 이제 같으면서도 또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선배 연구자님들, 뭐 동료까지 포함해 갖고서 딜레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과학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한국의 과학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박성래 은사님이십니다. 저기 박사 논문 지도하신 은사님이신데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는 이제 인문학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아니면 인문학 하는 학생들을 염두에 둔 저 제목이었다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과학이 없다. 이렇게 많이 또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한국 사회도 과학이 있다. 굉장히 훌륭한 과학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교보문고에서 한국 사회도 과학이 있는가를 집필했는데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갖고서 아마 전상훈 선생님의 책도 있었지만은 대중들이 한국 과학사에서 읽은 책은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뭐 호미섭 선생님의 조선과학사, 전상훈 선생님의 한국과학사, 그 다음에 국사학과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문진장 선생의 우리 역사과학기행 이런 등등의 것들도 있고 제가 쓴 아마 한국 학술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된 한국과학문명사 강의, 그 다음에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 30권 이런 어떤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과학은 있는 게 분명하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무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에서 최근에 펴낸 30권짜리 그 방대한 볼륨은 한국의 과학이 대단한 수준의
과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실증하는 결과물이고요. 외국 학자들도 다들 이제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는 돼서 박성래 선생님이 제시했던 한국 사회도 과학이 있는가? 답은 있다. 이제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이제 어떤 실증 작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뭐 토마스 푼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학들이 뭔가 있었는데 그 과학들이 현대 과학으로 이어지는 과학이었는가? 이거는 또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구테여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쓴다면은 현대 과학하고는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 안에 과학 기술이 위치해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 구조는 무엇이냐? 이 이제 이런 딜레마에서 문제의식을 갖다가 가진 거죠. 여기 종교학과 출신인 장성만 선배가 종교라는 게 있었는가? 현대에서 말하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교단이 있고, 교리가 있고, 의식이 있고 하는 그런 종교는 한국에는 없었다. 종교 현상들, 뭐 각종의 무당을 비롯해 갖고서 불교가 됐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게 오늘날 릴리지온이라고 묶이는 형태의 것은 없었다라고 오래전에 박사 논문에서 썼는데 과학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문제점에서 현대 과학을 잣대로 한 투사물 이걸로서의 한국 박사가 아니었는가. 이제 조지프 니덤이 중국의 과학과 문명을 얘기할 때에 방대한 자료는 현대 과학의 눈으로 물리학, 그 다음에 뭐 기계공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뭐 이제 이런 분류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비난을 받았죠. 비난을 받은 게 뭐냐면, 야, 그건 현대과학적인 걸 갖다가 네 눈으로 막 긍정적인 거 찾아나가지고 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역사적 구성물로서 있었던 것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현대과학의 눈으로 그걸 척도로 해서 잣대로 해갖고서 재평가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것만 골라 모은 그래가지고서 발신하고 싶어 하는 그 내용들만 과학을 갖다가 과학사에 써놓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네선 펜실베니아 대학의 네선 시빈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전 근대 시기에 동양, 중국에는 또는 한국에는 자체의 자연에 대한 어떤 연구인 과학, 그 다음에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술, 그것들은 어떻게 존재했었는가라는 질문을 네선 시빈은 오래전에 던졌고요. 과학에 대해서는 뭐 정량적인 과학 해가지고 물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악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정성적인 과학으로는 한의학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뭐 점성술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했는데 네선 CV는 저런 말을 썼어요. 과학과 기술은 우연히 만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박사를 하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뭐 추구기도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수원 화성 축성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것들이 그냥 우연히 한 시대에 만났다라고만 네선 CV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도전해보고 싶은 거는 그 다른 형태의 그 상호 연결되는 것은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전체적인 상들이 있었고 그 상들 안에서의 내부적인 관계는 어땠는가를 갖다 살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굉장히 좋은 자료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찾아냈고 그 두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갖고서 아까 새로운 패러다임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근거지를 확보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세종대의 과학은 진짜 이 33년 동안에 서양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7세기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15세기에 이미 15세기 전반에 뭐 가장 앞선 과학 활동을 한 건 분명하거든요. 특히 천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수시력이라고 하는 원나라 때에 최고의 역법을 다 마스터를 하고서 거기서 그걸 잘못된 걸 교정하는 데까지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 천문학사에서 세종대 천문학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 그리고 그 천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측기구들도 다 만들고 없었던 관측기구 또 새로 만들고요. 그걸 또 대조해 나가면서 이론적인 수학 계산하고 이렇게 정합성을 또 따져보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미 15세기 전반에 이제 읽었다는 말이죠.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서 여기 글씨는 조그맣게 돼 있지만 안에 자료집에 보면은 20몇 권들의 뭐 세계 최초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전상훈 선생님을 비롯한 어떤 세종대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아주 열광을 하는 우리가 세종시대 하는 그런 담론이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의 학자가 봐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천문학에 그 다음에 의학에 지리학에 뭐 농학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 실제로 전모는 어떠했고 그 다음에 이 전모에 대한 그 당대의 세종은 어떻게 생각을 했고 이 부분들이 드러나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작업은 당시 사람들은 자기네 작업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어떻게 분류했는가, 그 다음에 분류된 것들 사이의 관계는 어땠는가가 그걸 따져보는데 정인지가 세종 임금이 돌아가신 그 다음에 1451년에 이제 신도비명을 쓰는 데에 신도비명에 그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뭐 거의 마지막 부분은 중국에서 그 요순 임금 때도 없었던 일을 세종이 해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치적들을 얘기하는데 이 치적들이 전상훈 선생님이 익히 다 얘기했던 치적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당대인들도 비문 쓸 때에 세종의 과학, 기술 분야의 치적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근데 자랑스럽게 얘기했는 게 지향하는 바가 요순 임금 때를 능가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한단 말이죠. 오늘날의 관심으로 본다 그러면은 현대 과학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이끌어냈다든지 이렇게 평가가 들어가기 쉬운데 당대인들도 그랬다고요. 그랬다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드러나 있는데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에 이렇게 이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 치적이 여기에 딱 나눠 갖고 돼 있는데 이 치적들이 보면은 우리가 과학 기술이라고 부르는 치적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학에 대한 치적, 역사학에 대한 치적, 교육에 대한 치적 이런 치적들이 다 같이 언급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 예전을 보게 되면 의상이라는 것이 이제 천문학이에요. 천문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윤력이라는 것은 악학을 제정하고 그리고 빨간 것으로 가면 이제 훈민정음 언어 문자를 갖다 창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전에 해서 그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전에서는 뭐 화약, 화기 아주 중심으로 된 것들이 여기에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호전에서는 이제 농사직설이라는 책기는 또 나오는데 그런 어떤 농학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형전에서는 신중 무얼록을 때 참 찬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언급은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공전 부분은 근데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공전 부분에서는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공인들, 이 장인들의 어려움, 노역을 굉장히 더는 방식의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치를 안 하고, 오히려 그걸 굉장히 아꼈고 실질을 숭상하고 이런 부분으로 그 신도비명에다가 우리 정인지가 이제 썼는데요. 이렇게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러 분야 치적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현대의 학자들이 보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현대 학자들은 이제 악학이라든지 그런 거는 현대랑 약간 거리가 있다고 봐서 그건 빼놓는데요. 모든 치적들이 다 나타나는데 여기에 풍수 안 나타나요. 그다음에 뭐 양생술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 점성적인 요인이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은 치적으로 놓지 않고 일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과학과 기술의 연계를. 그러니까 가령 오늘날에는 엔지니어링이라 한다면은 이제 어떤 기술을 과학이 뒷받침해 갖고서 끌고 나가는 엔지니어링적인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만나요. 그러니까 네이산 시빈 선생님이 과학과 기술은 과학이 기술의 바탕이 돼 갖고서 이끌었다라는 그런 관계는 볼 수 없다라는 게 세종대의 글에서도 과학에서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 아까 훈민정음 각각의 것들 내부적으로, 가령 오늘날에는 물화생지라고 하게 되면 과학적 방법론이 같단 말이죠.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거나 관찰을 해갖고서 입증을 하고 그것을 시어리를 만들고 시어리를 가지고 또 새로운 발전해 나가는 방식의 어떤 내부적인 방법론적인 연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이런 연관들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그 흩어진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 또는 과학기술의 개념, 진보적인 생각, 과학기술이 시대를 이끌어 나간다. 이런 진보적인 생각은 보이지는 않죠. 근데 과학기술이 유교 문명에 아니면 일국의 정치를 안정화하고 통치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은 드러나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보는 진보적인 과학관은 안 드러나고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빨간 글씨가 요걸 육전체제에 맞춰서 과학기술 치적 정리라는데 이 육전체제가 정육면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육면체가 제대로 균형 잡히게 잘 균형을 이루면은 그 왕조라든지 그 시대는 태평성대로 구가하는 거고 거기서 어느 하나가 찌그러지면은 이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정조 때도 똑같이 이 부분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전체제의 그 코어의 핵심 하나로서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통치적인 체제에 맞췄고, 근데 여섯 번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더라고요. 지금의 학자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그냥 막 부조해갖고 어떤 것만 뭐 부각해갖고서 내린 진짜 어떤 속된 말로 하면 국뽕에 젖어갖고서 막 평가를 내린 것만은 아닌 당시 사람들도 이 것들의 각각의 치적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고 이 치적이 실제로 통치 구조와 어떤 민생과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기술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대적인 사치, 그다음에 공격을 해갖고서 막 서양에 가게 되면 위압되는 것들이 성당이라든지 뭐 성이라든지 얼마 무시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죄악시하는 굉장히 그 제한된 재원 내에 일국의 재원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그 범위를 절대 넘어서지 않았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 패러다임의 한계일 수도 있죠. 정조제 때도 놓고 보면은 정조는 한국사 연표에 이렇게 쭉 연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한 20몇 가지로 세종대 치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등장을 하고 했는데 세종대는 과학혁명 이전 시기라서 그런지 우리 과학사 학자들이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해갖고 종합적인 해석까지 다 내놨는데 정조대는 이렇게 아직 종합적인 해석까지는 잘 안 내놓는 아마 이거는 과학혁명 이후에 서양 과학과의 거리가 굉장히 또 이렇게 멀어진 어떤 그런 상태에서 높은 성취. 양자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정조 때가 더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격차로 보면 15세기 한국과 세계, 그 다음에 18세기 말 한국과 세계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게 세계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국은 그냥 이렇게 요만큼 올라가는 기울기가 약간 더 올라가는 수준이 되니까 이 시기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그런 게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학자들이 이제는 저만 해도 의학사를 하는데 천문학사 이거 넘어가면 천문학사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야단칩니다. 너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러냐 이제 거꾸로 이제 천문학사 하는 사람들은 의학사 못 들어와요. 의학사 들어갔다는 또 무슨 개망신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어떤 전공의 벽들이 굉장히 두꺼워져서 한 분야만 하지 이 전체를 갖다 그래 조망하는 그런 작업들은 욕을 먹으면서 욕을 무릅쓰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차츰 또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거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현상을 얘기할 때는 각각의 각 분야를 자세하게 잘 얘기해주고
역사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더 역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현대 과학을 전체로 만났을 때에 옛 과학도 또 전체로 만나는 부분들이 이 프레임이 계속 단련하는 전체로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전체로 만났을 때에 그 전체를 뭐라고 할 것인가의 작업은 아직까지는 뭐 다원적인 과학들이 세계 문명을 일구었다라는 식의 해석이 정설이 되지 않는 한은 현재처럼 그 현대 과학 문명을 염두에 두고 그 이전에 아니면 다른 문명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역시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 과학사학자는 일정 정도는 계속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 것들이 각각의 뭐 병학, 천문학, 지리학,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그다음 수원, 하성, 그다음 한강의 주교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학자들인데, 놀랍게도 정조는 돌아가시던 죽던 해에 자기가 자기 치적을 정리를 했어요. 자기 치적을 정리했는데 형식은 자기 외할아버지 홍봉한이 영조 임금 때에 이제 뭐 이인자 이런 구실을 했는데, 이 계속 뭐 상주문을 올리면 영조가 비답을 해갖고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 굉장히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정조가 그것을 쫙 그 외할아버지 기념한다라는 정리한다라는 데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나중엔 다 자기 치적이에요. 내가 이런 선왕들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받아 갖고서 나는 이런 정도로 더 했다. 그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 딱 6전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례류, 법기류, 제부류, 군여류, 영선류, 그래서 이제 관리 인사를 담당하는 이전 부분만 빠져 있고 5개를 갖다 스스로 이호병의 현공을 갖다 나누지는 않고 말을 훨씬 더 어떤 통치하고 더 직접적인 모던한 그 당시로 봤을 때 세련된 단어로서 전례, 법기, 제부, 군려, 영선 이렇게 나눠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왕의 치적은 별로 안 나와요. 선왕의 치적은 과학기술에서는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과학기술에서는 자기 치적을 갖다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데, 예전 부분에서는 인쇄는 사종을 직접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세종 때 갑인자 뭐 이런 것들 했지만 나는 그거 계승해갖고서 뭐 30만 자를 새로 활자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치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걸 가지고서 이거 서적 편찬하는 것은 서적 편찬할 때마다 자기가 서문식 하나씩 다 썼어요. 그건 홍제전서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적을 보는 게 이제 악학, 그 세종 때의 예의 질서, 유교적인 질서를 이해하기 정했는데 그걸 자기가 이어갖고서 했고, 거기에서 송나라 때에 주자와 같이 악학을 개척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율려신서를 쓴 최원정 얘 것을 갖다 자기가 직접 확장을 지어갖고 그 음악을 올렸다라고 해서 세종 때 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과학으로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지 몰라도 당시의 악학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법기류 형정 부분에서는 세종의 신도비병에서는 그 신주무얼록이 있었는데 그냥 뭐 형정을 신경 썼다라고만 했는데, 여기서는 딱 아예 그 무얼록을 증수하고 언해했다. 증수무얼록 언해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시체 검시해 갖고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언해를 했기 때문에 여항에 있는 모든 서민까지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읽고서 대처하라.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서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부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수지 축조하는 것, 수차도 뭐 활용하는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농서구원인데요. 농서구원은 세종시대 때는 농사 직설만 얘기를 했는데 정조 임금 굉장히 다른 통치술을 보여줘요. 내가 지금 우리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아는 지식 다 올려보내라. 그래서 뽑아갖고 상 주겠다. 그래 갔더니 한 40명 정도의 이제 어떤 뭐 또 선비들이 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관리들이 안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야 수령들 다 내. 해가지고 100 몇십 종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저 정조 자신의 언급을 들어보면 이 민간의 지식을 다 수집해갖고 아래로부터 올라온 지식을 갖고 동국 농서 대전을 만들겠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하나 나오는데 중국을 의식했는데 외국 지식을 갖다가 그냥 이것들 하자라고 얘기하는 말은 하지 마라. 딱 우리 그 현실에 적합한 그것들 중심으로 얘기하라. 해가지고서 아예 그냥 이 지식만 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는 일들을 하고 여기에 이제 박지원은 관홍소초 같은 거 자기가 준비하던 것들을 올리고요.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해동 농사대전이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걸 매듭을 못 지어요. 그래서 농사직설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농학이 시작됐다면은 이 해동 농소대전에서 국내 농학을 집대성하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게 못 됐고 나중에 서유구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임원경제지에서 이걸 완성해내요. 여기 정명현 소장과 있는데 그 일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부분에서 이제 알아요. 이 세종 임금 때 굉장히 잘 알아요. 잘 알고 내가 어떤 점을 계승했고 어떤 점은 더 많이 나갔고 하는 부분들이 법의학 부분, 그 다음에 이 농소 구원, 그 다음에 지리지에서도 여기 해동읍지라는 게 나오는데 해동읍지가 뭐냐면은 세종실록 지리지 나왔고 그 다음에 신증 동국 여지승남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전국의 읍지를 다 그 통치에 필요한 지리 정보들을 다 모으겠다라는 그 동국 농서대전이라면은 지리대전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뭐 일찍 죽으면서 이 사업도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려 부분들에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세종 때는 자랑스럽게 여긴 게 뭐냐면 화양무기 제조였어요. 화양무기를 뭐 이 세종 자신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게 이제 자기가 막 국리를 해보니까 사거리 늘리는 것도 생각났고 다발 발사도 가능하고 화약은 적게 쓰면서도 사거리는 엄청 늘렸다. 그래서 그 혁신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화기 자체에다 경목을 두고 이 굉장히 그 나무 경목을 두고 폭발력을 갖다가 높이는 방식을 해갖고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야 이렇게 해서 뭐 대단히 사거리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4발까지도 연속 발사가 되고 비껴 떨어지는 것도 없고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그거 한 말씀 하셨어요. 야 이렇게 연구하면은 계속 진보를 한다. 내가 지금 한 게 대단한 성취 같지만은 앞으로는 더 나갈 수도 있겠다는 말씀까지도 이제 군사무기에 대해서 했는데 정조는 이제 화기는 이미 홍위포 병자호란 함락될 때에 그 서양에서 쓴 것이 중국에 와서 쓴 청나라가 청군에 쓴 홍위포는 영조 때 이미 다 만들었어요. 화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군사 운영인 진법 그리고 이제 축성, 화원, 수원, 화성을 아주 대단한 치적으로 여긴 게 이제 제2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을 하나 생각하겠죠. 서울은 계획도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수원은 계획도시로 세웠고 아래서 오는 외적들을 대장할 수 있는 아주 도성이고 뭐 상업도 결합을 하고 뭐 이게 이제 정약용의 거중기까지도 언급이 되는 아주 대단히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아버지 서도세자의 능이 수원에 이제 있었으니까 그 행차를 갖다 자주 하면서 그 수원 화성지금 유네스코 된 그것에 대한 최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 못지않게 자부심을 했던 게 배다리, 주교입니다. 주교를 한강에 이제 노량진에서 쭉 해서 연결해서 놨는데 이게 빅쇼예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엑스포를 한 거죠. 야 과학기술로서 거기에 긴 다리를 놨는데 이전에도 주교를 만들었는데 그 주교랑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유속에 흔들리지 않는 유속을 고려한 이 배다리를 갖다가 축조해냈고 그걸 정기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화까지 있어요. 아예 백성들은 나가가지고 뭐 밤에 가가서 뭐 놀든지 뭐 하든지 그 다리를 개방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당대의 평가를 보면 태평성대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수원화성하고 배다리를 보면서는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당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구나. 우리 왕이 대단하구나. 그 이면에는 테크놀로지가 있었다라는 바로 그런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술을 놓고 보면 정조 자신도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장은 이제 자료집에는 이만수가 쓴 행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풍수를 봤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의가 생기면은 자기 뭐 근신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통상 유교적인 통치 왕한테 요구되는 것들이 행장에 나오는데 자기 치적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나오지를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일상적인 거는요. 그래서 정조 자신의 과학과 기술 치적의 특징은 세종대와 마찬가지로 과학과 기술 사이, 제방 과학 분야 사이 연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로 묶는 과학, 하나로 묶는 과학 기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과학 정책이 어땠어? 라고 물을 과학 정책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과학이 없었냐면은 과학은 육전에 따라가서 과학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근데 그것들이 하나의 그 체계의 몸통은 거기에 육전이라는 몸통 안에 각각의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 자기의 아주 중요한 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경우에는 이제 정조는 더욱더 나는 일부러 값싼 종을 썼다. 비싼 종이 사치하지 마라. 나는 아주 값싼 천을 갖다가 옷을 지으라 그랬다. 나는 도자기도 가장 비싸지 않은 것들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백성들의 노역은 공장들의 노역을 굉장히 아꼈다라는 부분들이 이론 기술에 나타나요. 군사 기술에서는 아까 국가 통치술하고 관련해 가서 수호는 화성이 됐던 아니면 배다리가 됐던 간에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했지만 이제 이런 괴리가 보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종하고 정조를 같이 놓고 보면 이제 육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봐야 될 그런 거는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없지 않았죠. 이제 그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좀 더 시기에 정약용만 하더라도 이용감 대표되는 게 왜 기술 부분이 지금 완전히 전용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것까지는 안 된다. 강병뿐만 아니라 부국을 농사뿐만이 아니라 공학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부국을 깨야 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정약용이 하게 되고 정약용 이전에 박제가가 북학위에서 아마 임종태 교수가 발표한 책에 이제 나올 부분일 텐데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세상은 또 변하고 있다 이제 박제가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고 정약용이 또 그걸 받아갖고 아주 구체적인 안들을 얘기해가지고 서양인들 선교사라고 됐던 거는 대화가지고 기술 배우자 초청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사신들이 파견해갖고서 배워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문가를 갖다 국내에 들어와서 배워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정약용이 박제가도 주장을 했는데 정약용 그걸 더 받아서 주장을 했고요. 개학 이후에 이제 박제가 이제 박지원의 그 손자, 박규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현실화하죠. 개학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 뭐 도입해갖고서 하는 것들이 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렌 에비슨 같은 사람 초빙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여튼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다 가난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교 통치적인 규범으로서 뭔가 본때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그 국력 수준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바로 서유구, 그러니까 풍속 서유구가 던졌습니다. 던져갖고 실제 농업 생산성, 공업 생산성, 그다음에 상업화를 갖다 연결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 육천 체제랑 다른 그러니까 왕들 중심으로 해서 세종이 됐던 정조가 됐던 국왕은 저 틀 안에서 고대 중국의 주례라는 틀을 극대화해 갖고서 조선의 현실화한 부분들을 그런 체계를 갖다 고집했다면 박제가라든지 정약용이라든지 서유구 같은 부분은 실제로 그것에 대한 대안적 체제를 모색했다는 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1876년 이제 개항되면서 이분들의 노력이 하에 스무드하게 연착륙이 되기보다는 굉장히 급격한 어떤 정치 변화에 따라 가져서 완전히 이전의 것은 전부 다 이게 잊어버린 아니면 박물학 고고학적인 유물이 돼버린 이런 형태로 돼버리고 새로운 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새로운 것에 따라 가져서 옛날 거는 진짜 뭐 고고학 비슷하게 돼갖고서
됐던 것들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홍희섭 선생님이라든지 전상훈 선생님 이런 어떤 박선래 선생님들이 그 과학들이라는 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었다. 그 가치가 대단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주셨고 저는 그것들을 대단했던 건 아니면 현대과에서 부족했던 간에 그것들을 진흥하고 또는 제약하고 하는 틀로서 그것이 틀이 존재했다. 그 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육천체계, 당대인들이 생각한 육천체계라는 것이 그것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약하고 하는 그런 틀로서 작동을 했었다. 그리고 이런 틀로 봤을 때에 우리가 세종대과학, 정제대과학은 조금 결이 다른 과학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서술을 암곡학술 총서에서 아마 허락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이런 생각에 따라 가셔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내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동아시아 과학사를 이런 어떤 하나의 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을 쓰든지 아니면 당대에 존재했던 낱개들에 대한 집합만 있지 이 전체를 갖다 하나로 묶어 갖고서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연구 아직 작업은 아직까지 없는데 암곡학술 총서를 계기로 해가지고서 한번 그러한 주장들을 현실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암곡학술 총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한 곡씩 더 채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강의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같이 더구나 이제 대한과학대학 출신들은요. 저런 네,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과학이 없었다고 자꾸 생각하고 자랐거든요. 우리 피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자존심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쓰기 시작을 했고 과학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예, 최근에 전남대학교 김성훈 교수가 그것을 다룬 단행본을 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과학이라는 것은 그 일본에서 번역이 됐는데요. 이제 가까쿠라고 번역이 됐는데 일본에서 경쟁하는 단어가 몇 개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학, 우리 익숙한 단어지죠. 이학이라는 것도 있었고 전통적으로 경물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했는데 거기서 그냥 과학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게 한 경쟁을 하다가 다른 단어랑 그게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될 때쯤 되면은 중국에서도 과학이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 사이언스의 번역으로서 과학. 베트남에서도 과학이라는 말을 썼고요. 우리도 과학이라는 말을 쓰고 일본에서도 과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이 과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은 이게 분과학이라는 뜻이죠. 지질학과, 그 다음에 생물학과, 화학과, 천문학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엮어 갖고서 우리 대중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과학의 꽉꽉꽉꽉꽉만 묶어 갖고 이 꽉꽉꽉꽉을 갖다 살펴보면 이제 실험 관찰, 뭐 티어리 세우고 하는 것들이 그 이면에는 있는데 익숙하죠. 과학하게 되면 과거지학이라는 표현도 있고 과거라는 게 결국은 과, 문과, 묵과, 잡과 뭐 이게 그 꽉꽉꽉꽉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모호해진 방법론적인 것들이 이미 분과돼서 나타났고 방법론은 그 안에 숨어 있는데 이런 과학들이 드러났는데 이제 그 박성래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김영식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이 과학이라는 말에 우리는 과학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사이언스 하게 되면 합리성 플러스 어떤 진보 요 두 가지 기술 뭐 어떤 편리 진보를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원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과학이라는 말에 들어오는 맥락이 합리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적고요. 전부 다 도구적인
개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과학을 해서 뭘 하냐면 발명. 이제 이런 그 도구주의적인 과학관이 우리가 아마 여기서 그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서양에서 사이언스 하게 되면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게 합리성 이 부분들이 한 절반은 차지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도구성만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하고의 관계를 놓고 보면 도구성만 있으니까 엔지니어링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치고 나가고 뭐 인문학이 뭐 뒷받침했거나 뭐 합리성 뭐 이 부분들은 별개의 영역으로 딱 따로 쳐놓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균형한 게 최근에 드러나죠. 우리가 추격할 때까지는 뭐 그 선진 모델 보면서 막 추격하는 게 됐는데 미지의 영역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뭐 AI 시대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힘은 다시 인문학에서 올 건데 아까 제가 세종 정조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때는 인문학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의 과학기술이었어요. 근데 우리 현대까지의 과학은 도구제적인 엔지니어링적인 과학관만 잡아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수정이 되고 이 과학의 인문학적인 어떤 사고 아니면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 이것들이 같이 결합해 나갔을 때에 진정한 새 길이 열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하나 우리 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5세기 중간에 세종조가 끝날 때까지는 조선의 과학이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또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성리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거 굉장히 그 과학사학자한테는 중요한 질문이고 그래서 이제 문중양 교수님도 여기 국사학과 교수님도 쇠퇴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 쭉 가서 글을 썼는데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이제 전용훈 교수가 천문학을 놓고서 해석을 내린 바로 소개해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학의 목적하고 관련이 됩니다. 천문학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기틀을 세우는 거예요. 그 틀림없이 어김없이 이 천체의 운행에 따른 시간 관계를 파악해 갖고서 그걸 갖다가 일상에 그대로 옮기는. 그러니까 이전의 버전이 다소 그 거칠었다면 정밀한 게 나왔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더 치고 나가는 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랑 구조가 다른 게 이 공부하는 게 이 관료자가 제약하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이 프랙티스, 티어리의 프랙티스를 놓고 보면 우리는 프랙티스가 완성되는 수준까지만 정부 주도하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면은 새로운 자극 요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거 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수준부터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걸 만든 목적이 천문학을 한 목적이 그 수시력이라고 원대의 달력의 최고 수준까지 도달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고대의 성왕들의 규범대로 제대로 운용하는 그래서 제대로 운용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17세기 후반에 서양의 역법을 갖다 받아들인 시헌력이 청나라에서 갑자기 시행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수학이 나왔는데 세종 때까지 쓰던 수학보다 훨씬 자세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는 이제 뭐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케플러라든지 이런 선교사들이 전한 거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거기에 있었던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발전된 게 그 달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위가 또 분명해지니까 주어라고 또 이제 그걸 또 배웁니다거든요. 하여튼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한 150년간의 그 시연력을 갖다 받아들여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이루어지는데 정조 때에 다 마스터를 해요. 다 마스터를 하는데 되게 어려운 이 구면삼각법이 들어가 있는 수학들. 이 수학책을 갖다가 관상감에 일반 이제 그 직원들한테 수업 교재를 그걸 채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그 기하학적인 책들을 수리정원이라는 책하고 그것에 천문학 응용되는 역삼고성이라는 책을 누구나 공부해야 되는 책을 갖다가 만들어버리는 게 이제 정조 때 이루어지고요.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다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의 역사를 다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100년 전의 달력까지를 다 그 만들어낸 역법으로 만들어내는 게 백중력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천년까지 지금도 계속되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렇게 천세력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이제 자신감까지가 정조 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더 정교하게 더 하는 작업들을 계속 더 추구하는 방식의 작업은 적어도 육전체제에서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전체제의 한계 같은 것들이 그것에 필요한 새로운 통치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서는 거기까지는 진짜 죽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새로 해 그림자를 규표를 높이 세워갖고서 해 그림자를 더 정밀하게 재고 그 정밀하게 잰 것 갖고서 천문학을 더 이렇게 나가는 그 오차 줄이는 작업들은 국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설 때까지의 과정이 세종 정조 때 모습이고 그 나머지 시기는 없었던 게 아니라 올랐던 것들을 계속 프랙티스만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달력표 만드는 것 같아서 표 가지고서 달력 만드는 것만 하는 거죠. 예, 그런 성격을 지녔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인문경제지를 번역하고 있는 인문경제연구소에서 오정명현입니다. 네, 발표에서 그 세종하고 정조 때 기술과 관련해서 전령을 중시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다른 과학 분야에서는 거의 최고의 수준으로 다 올렸지만 기술만 유독 백성들을 생각해서 전령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는데 후기에 오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박제가, 정약용, 서유국 이런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정조, 그 사람들도 모두 국가를 위해서 생각했었던 고위급 학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정조하고 인식이 비슷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인식의 차이가 갈라졌을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인식의 차이가 갈라졌는데 그 박제가가 그 상소문을 올렸어요. 국학위를 이제 농정 구원할 때 올렸는데 정조가 알았다. 자명하게 한 말씀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충고하는 것까지는 내 충정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그 틀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공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공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기술을 앞에 두고 뭐 그 아래 하위에 군사 기술을 두고 뭐 농업 기술 두고 그다음에 일용 기술 두고 이런 유의 현재의 그 공학 기술과는 그런데 당대의 기술은 병이 앞섭니다. 병이 앞서고 그다음에 호조인 농정 기술은 농에 들어가 있고요. 병정은 병정 기술에 군사 기술이 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은 나머지 일용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거꾸로 된 거죠. 우리는 공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기술을 다 같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군사 기술, 뭐 일상 기술 이것도 생각하는데 당대 사람들은 군사 기술은 아예 별개의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이거는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주변국하고 격차에서 항상 우위를 보이고 싶어 했고 중국보다도 더 우위를 보이고 싶어 했고 온갖 수단을 써갖고서 이 대등하게 맞춰 나가는 작업들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개항 이후에 그 서양 사람들 군대 마주쳤잖아요. 마주쳐서 그거 대응하기 위해서 최신식 그 청나라에선 그 문헌에 실려 있는 것들을 다 시도를 해야지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랑 굉장히 다른 차원의 것들이고 심지어는 뭐 증기선까지도 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기술에 한해서는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왕조의 운명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병에 들어가 있는데 일상 기술가는 벽돌을 사용하자고 북학에서 주장을 했는데 정조가 벽돌은 사용해요. 근데 그 벽돌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 안 해요. 수레도 마찬가지예요. 군사기술, 축구상하는 데 쓰는 데는 벽돌도 쓰고 수레도 쓰고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제대로 설명한 게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기술 우위, 기술 하위에 군사기술, 뭐 농사기술, 그 다음에 일상기술 생각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군사기술이 먼저고 나머지 잡것들로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정조의 통치자인 정조가
그것까지는 마음을 안 열었고요. 조선의 국왕들은 전혀 그 부분을 열지 않았습니다. 개항 이전까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개혁군주라고 하는 세종, 정조에서도 그 틀을 깨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 틀을 정교하게 하고 그 틀에서 그 틀을 운영을 잘하는 것 정도까지만을 최대한으로 살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개항 이후에는 그게 바뀌어서 박제가라든지 서유구라든지 정약용 같은 사람은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치고 들어가서 강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중심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굉장히 그 하이에 돼버리는 과학 시대의 옛 과학들이 돼버리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이제 뭐 절제라든지 절약, 뭐 사치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뭐 강연에서 많이 나온 건 아닌데,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사치품이다. 그러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은 그 서양 역사에서 보는 그 산업혁명을 드라이브한 그 추진 어떤 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소셜 에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 사는 계급을 이렇게 따라하려고 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알록달록한 옷은 귀족들만 입었는데 평민들이 싼 염료로 염색을 한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그다음에 멋진 도자기는 이제 왕과 귀족들만 가졌는데 웨지우드 같은 사람이 이제 싼 값으로 대량 생산을 해갖고 도자기를 풀어서 일반 중산층들도 집에서 이제 귀족들이 먹는 것 같은 자기에다가 먹고, 장신구, 리본, 모자, 의자, 가구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던 방식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이 쓰던 것들을 싸게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내놔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사고 뭐 상업이 활성화되고 뭐 무역이 활성화되고 돈이 축적이 되고 임금이 오르고 경제 뭐 성장이 일어나고 했던 게 그게 이제 그 서양 산업혁명,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뭐 증기기관이다, 뭐 제철 산업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산업혁명의 큰 흐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는데 그 물건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썼던 물건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생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조선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왕이 사는 걸 직접 보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뭐 양반이라든지 뭐 우리 서양으로 따지면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일상 삶에 있어서 사치를 부리는 그 사치품이 뭐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농민이라든지 뭐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모방을 해서 이렇게 살고 싶었다라는 욕망이 있었다면은 그런 욕망의 대상은 어떤 거였고, 그리고 그거를 추동하는 어떤 기술이나 뭐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는지, 아니면 그거를 뭐 유교적인 어떤 관리 체계에서 체계적으로 억누르고 억압함으로써 어떤 사회의 안정을 이렇게 가져왔던 것이 조선 사회의 하나의 큰 특징이었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그 깊이까지 들어보지는 않은 부분이고 앞으로 연구 과제인데, 박제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박제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사치스러워야 한다. 그 다음에 위험이 있어야 된다, 장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를 다 주장을 해요. 이게 억눌러야 될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나라가 번듯하게 돌아가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아주 핵심 요소로서 그 지금 사치와 그 다음에 이 장엄함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경국대전 이런 법령들을 보면 규정이 돼 있어요. 집의 칸수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입는 옷들의 수준들도 이렇게 돼 있고 가마의 어떤 크기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재료 이런 것들 다 이게 규정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돈 많이 든 사람들의 욕심은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있는데 이제 주로 그 당시에 언급들에서 보면은 사치스러운 것들이 비단, 외국 수입 비단. 이제 이것들 옷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도자기 이런 부분들에서 도자기 같은 것들이 정조 자신도 자기 금 낮은 거 썼다라는데 거기서 상중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품목들은 옷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종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조 스스로 언급한 게 거기서 언급 나오는데 이 교지라 그래가지고서 임명장 받는 종이는 굉장히 빳빳하고 먹도 잘 먹고 하는 종이 있죠. 그 다음에 대충 써갖고서 수명도 오래되지 않는 종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자기는 공역을 갖다가 좋은 종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다테미즈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뜰 때부터 이 공력들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치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조차도 별로 우리들이 봤을 때 별로 사치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들 정도고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이정 선생이 그 과학사학계 이제 이정 교수가 조선시대 이제 종이 장인들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일들을 보냐면 장인들이에요. 종이를 만드는 장인들이고 이 장인들이 관에 속한 장인들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장인들도 있는데 이 장인들이 기술 혁신을 해갖고서 새로운 종이를 막 만들어가지고 상품화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생각이 없어요. 장인들한테는 부과된 곡물 비슷한 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장, 몇만 장 언제까지 어떻게 해놔라. 이 장인들이 사장이 됐든 공장이 됐든 특히 공장들은 그것들을 갖다 겨우 맞추고 남는 걸 갖다 이제 팔아갖고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정 교수가 쓴 그 책에 따르면 이 장인들이 놀고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사치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드는 혁신이 아니라 그 압제, 그 요청에 가장 쉽게 대응하면서도 그 요청을 거슬리지 않는 형태의 품질 계량인지 계약인지 오늘날의 품질로 보면 계약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로 봐서는 빨리 납품 처리할 것들은 빨리 끝내고 나머지 것들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팔아서 생계하고 하는 정도의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우리 이정 박사가 쓰면서 우리가 현대까지 저도 발표하면서 육전체제에 굉장히 기술에서 대단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조선 진화적인, 조선 사회의, 조선 정부의 진화하는 형태의 것들로 이들의 활동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점들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우리 정명훈 소장이 임원경제지 번역하면서 지게를 언급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지게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게 이상하다. 그렇죠? 이상하죠. 그 모든 가장 중요한 수송수단인 지게가 임원경제지 그 많은데 안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당시의 주민들은 그게 가장 좋은 기술이었던 거죠. 이른바 적응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적정 기술로 얘기한다면 그것처럼 적정 기술이 없는 산악이 많고 도로 막 안 내고 하는 그런 데에서 제일 좋은 수송 수단은 지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급 기술을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서유는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지게 같은 게 어떻게 우리가 권하고 싶은 게 아니죠. 지게 대신에 수레를 하게 되고 수레를 하게 해서 도로를 내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지게는 아주 이상한 건데 이정 선생의 그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기술 추구하는 방식이 중국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중국에서는 청나라 때는 그게 굉장히 그 기술을 우리가 북학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농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상인 다 그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공인들 가령 옷 자는 것도 우리는 여인들의 손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 청나라 때는 이미 그게 산업화돼 갖고서 남자들이 기업 운영하듯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홍성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그런 문제 제기를 어떻게
잘 설득력 있게 제기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에서 더욱 이제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좀 사치품의 표준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기술의 성격은 뭐였는지 이거 갖다가 낙후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정 교수는 낙후한 게 아니라 가장 처신을 잘한 적정 기술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서 각사 썼는데 그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오늘 세종대 정조대가 또 다른 모습들이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제 세대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 후속 세대에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열린 자세로 연구해서 결과물을 제출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우리 신동원 선생님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신동원 선생님의 따님께서 꽃다발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셔가지고요. 꽃다발과 함께 큰 박수로 그 신동원 선생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과 토론을 주신 신동원 선생님과 우리 따님께 큰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제10회 안국학술상 그 시상식과 특별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